안녕하십니까. 그 마지막에 드린 자료는 그 10월 달에 연휴 끝나고 와서 우리가 이론 정리할 때 그 자료예요. 미리 드렸으니까 연휴 기간 때 미리 공부 좀 하시라고 미리 드린 거니까. 그리고 별도로 또 드린 거 있죠. 그거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게 그 페이지는 1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양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문제 하나마다 다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라도 제대로 소화하시면 60점 이상이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론은 요약 정리했고, 요약 정리 사이사이에 지문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추석 때 보라고 한 거하고 중복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라고 또 중간에 배열해 놨으니까. 자, 아니, 그러니까 뭐든 봐도 다 60점은 넘는 거예요. 뭐든. 기본소를 이해해도 60점이 넘고, 요약집을 이해해도 60점이 넘고, 기본 문제집을 다 풀어도 60점이 넘고,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자료가. 어느 거는 요거는 봐가지고 요건 10점만 올라가는 자료입니다. 이런 건 아니겠죠. 이게 다 가능한 그런 자료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최장 열흘이 넘어가면 다 잊어먹어요. 열흘이 넘어가면. 근데 오늘이 27일인가요? 오늘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10월 한 며칠 날, 11일 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뭐 열흘이 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거 가지고 추석 앞뒤로 한 3일 정도야 뭐 차례 준비하고, 차례 지내고, 뭐 또 후유증이 있고 그러니까, 그 며칠은 그냥 지나간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비어있는 날에서 한 2, 3일 정도는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때 좀 봐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기억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저희가 11일 날 봐서 요거 갖고 이제 총정리할 때 내용들이 이제 쭉 연상이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끝이에요. 11일 날 한번 하고 18일 날이 우리 종강이에요, 종강. 그렇죠? 18일 날 종강이고 21일 날이 백선 그 마지막으로 예상 문제 푸는 게 토요일 날 하는 거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번외적인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그것만 하더라도 이론으로 어쨌든 한번 돌아가고요. 그 마지막 주에 와서 한번 스크린으로 한번 또 우리가 또 기억을 유지하라고 한번 또 해드리니까 그것까지 소화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거 좀 보완하시고. 그죠? 자, 1번에 그 표준산업 분류상의 부동산업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1번은 답은 일단 4번이에요. 1번은 근데 1번의 답이 4번이라는 부분에서 위에서 암시를 줘요. 뭐를 암시를 주냐면 1번의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 놓고 4번에 물어본 거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뭐냐 이걸 물어본 건데 그 안에 임대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암시를 주죠. 답이 4번이라고. 이게 이런 배열로 한번 여러분들 기출에서도 물어본 선례가 있어요. 이렇게 표준산업 분류를 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개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고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면 이제 정착물 개념에 대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정착물이 독립된 것과 일부가 있는 거 이거 한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착물은 이게 설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건물을 우리나라처럼 독립된 물건으로 보지 않고 이 토지에 종속돼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건물이 거래될 때 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이 설비가 중개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이제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 답은 이제 4번이죠. 여기 이제 부착된 애를 갖다가 뭐 할 때, 제거할 때,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하면 얘는 정착물. 근데 물리적인 손상은 없어도요, 기능적인 부분에서 효용을 떨어뜨리게 되면 얘도 정착물. 그래서 물리적인 훼손 없이 제거가 가능할 수 있으면 모두 동산으로 간주한다면 틀리죠. 그래서 이제 거기 답이 4번이죠. 그래서 정착물의 개념이 거기 나와 있죠. 1번에 정착물은 원래 동산이지만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돼서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왜 건축 재료상가 앞에 놓여 있는 욕조는 동산이지만 얘가 이동해서 주택에 설치되면 그건 정착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성격이. 그래서 이게 중개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이 여부를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거는 이제 숙제를 하고 있는 게 낫겠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1번은 뭐 틀릴 수도 있고요. 2번은 뭐 맞춰줄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고, 3번도 맞출 수 있다고 가정한 거죠. 부동산 특성이 자연 특성하고 무슨 특성으로? 예, 인문 특성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답은 2번이죠. 비대체성은 개별성이니까 이건 자연 특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자연 특성이 있고요. 자연 특성하고 인문 특성이 있을 때 얘네들은 이제 부동성 때문에 위치의 가변성이 만들어진 거고, 부증성에 대한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용도의 다양성이니까요. 그죠? 이게 유관 시험에는 최근에 나온 거는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출제를 해줬어요. 자연 특성하고 인문 특성을.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요거 위치의 가변성에서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과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은 이제 구별할 수 있느냐, 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시험에 똑같은 패턴으로 나올 수는 없겠죠. 이미 유관에서 한번 냈기 때문에. 그죠? 다만 이제 구별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분합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분할 및 합병의 가능성에 대한 거는, 이거는 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용도가 변경이 되려고 그러면 토지의 어떤 면적, 그죠? 이거를 뭐 분할하거나 합병을 함으로써 용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특성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총론에서 만약에 물어보면은 얘는 거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80% 이상. 얘는 그 다음에 부동산 분류에서 나오게 되면 걔는 한 60% 이상. 개념이 나오면 50% 이상, 뭐 그런 정도의 비중이에요. 지난 한 10년 사이에 출제했던 그 비중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지를 또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왔을 때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틀리고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를 따야 될 때는 반드시 점수를 따줘야 돼요. 틀리면 곤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도 맞춰줄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4번은 답이 4번이에요. 고압선 아래의 토지다라고 얘기하면 뭐를 얘기를 해요? 선화지죠. 네, 선화지 감가를 행하니까. 포락지가 아니라 무슨 토지? 선화지. 그쵸? 그리고 이제 이런 거와 더불어서 늘상 나오고 있는 필지라든가 또는 획지, 후보지 또는 이행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 여부 이제 확인하시면 돼 있고, 유관 시험에서는 예를 물어봤어요. 연립주택에 대해서. 그죠?
연립주택의 조건은 알고 계시죠? 네, 주거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얼마? 660을 초과하는 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개념 정도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중개사 시험에서도 25에서부터 계속, 그 이전서부터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있죠? 예,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규격 정도는 이제 숙지를 하고 있는 게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뭐 4번까지 해서 틀리면 하나, 해서 한 3개는 맞춰주는 게 정상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앞에서 맞춰줄 수 있는 데서 점수를 따줘야지 뒤로 갈 때 부담이 덜해요. 이게 앞에 4번까지 나왔는데 반타작을 했다든가 거꾸로 하나만 맞췄다 그러면 타격이 크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 수에 대한 설명 중에서 타당한 것을 물어본 거죠. 그렇죠? 답은 4번이죠. 반드시 유효수여야 되죠. 그렇죠? 1번에 보면 소비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소비 행위한다면 틀리죠. 이 사람들은 효용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죠. 이윤 극대화라는 것은 공급 측 요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소득 효과하고 관련이 있고 대체 효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면 틀리죠. 우리가 이 수요 곡선이 우양하는 이유 있죠. 이거는 무슨 법칙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수요 곡선이고, 기울기가 무슨 기울기 갖는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소득 효과하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대체 효과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대체 효과라는 건요, 소득은 그대로인데 대체에 관계 있는 재화의 상대적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경제 논리상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버터, 마가린 이런 식으로 효용이 같은 애들이 있죠. 비슷한 애들. 얘도 만약에 가격이 1,000원이고 얘도 만약에 가격이 1,000원인데 얘가 만약에 가격이 1,200원으로 상승하면 그럼 갑자기 얘의 소비가 더 늘어나는 거. 그걸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그러죠. 그렇죠? 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얘가 가격이 하락한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의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얘의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1,000원일 때 얘가 가격이 1,200원으로 상승하면 얘의 소비는 어떻게 돼요? 줄죠. 그리고 다른 재화의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설명해 주죠. 반대로 얘가 가격이 800원으로 떨어지면 얘 소비가 줄고 얘 소비가 더 늘어나죠. 그렇겠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얘 가격이 비싸진 결과를 초래할 테니까. 그로 인해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 효과하고 무슨 효과? 소득 효과가 다 관련이 있죠. 대체 효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면 틀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에 대한 거를 여기 봤었을 때요. 일반 재와 다르게 부동산은 가격하고 뭐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임대료. 그래서 이제 거기 표현한 대로요. 단위당 임대료하고 수혜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수요 곡선이고요. 단위당 가격과 수혜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수요 곡선. 그래서 부동산은 내구재니까 가격 또는 임대료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명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는 다 우하향하죠. 그렇죠? 우상향 한다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우상향하는 거는 뭐가? 공급 곡선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5번에 가면 시장 수요란 각 임대료 수준에 해당하는 개인의 개별 수요량이 이렇게 틀린 거죠.
개별 수요량을 다 합한 거죠. 그게 시장 수요니까.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무슨 수요야 된다? 유효 수요죠. 유효 수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유효 수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얘는 요건만 있는 게 아니라 뭐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 구매력 관계를 어디서 물어봤냐면 간평에 가면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있죠. 이거 몇 가지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가치 발생 요인 몇 가지 있는지 모르면 몇 가지? 4가지 있다고요. 4가지 이거. 여기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질문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 개념이니까. 그래서 5번은 답이 4번. 그렇죠? 하여간 근래에 보면요. 학개론에서 점수가 조금 나오는 분들이 다른 과목에 집중하느라고 학개론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열흘 안 보면 잊어먹는 거죠. 네, 그럼 점수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거죠. 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족한 것도 보면서도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도 틈틈이 다 이렇게 봐줘야 돼요.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조금씩은 점검을 해줘야지 유지가 돼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다가 만약에 모의고사 쓱 봐갖고 갑자기 성적이 곤두박질 치면은 부담이 확 생기죠. 야, 이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지금 1차가 돼야지. 그래갖고 다 포기하고 1차만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내가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기억력에서 사라지더라. 라는 게 생각이 있으면 그 전에 한 번씩은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에 가게 되면 X의 가격이 오르자 YJ의 수요 감축 물어봤죠. 네, 이거는 몇 개예요? 네? 네? 일단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걸 물어보라 그랬어요. 사실이 아닌 거. 사실이 아닌 거니까 틀린 거 고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번 같은 경우는요. 다 풀어놓으시고 문제가 물어보는 걸 잘못 판단해가지고 답을 3번으로 갖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답은 2번이겠죠. X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요. YJ의 수요는 감소하고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양의 움직임이 같으니까 얘네는 보완제겠고 얘가 증가했으니까 얘는 대체제겠죠.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소비의 움직임이 같으면 무슨 제와? 보완제. 다르면 대체제. 그렇죠? 얘네 움직임이 얘하고 무슨 관계일까를 생각할 때는 얘가 상승하면 밑에다가 수요의 변화를 써보면 알 수 있어요. 상승하면 요 감소, 움직임이 같으면 보완제, 다르면 대체제. 그러면 기억의 X하고 YJ는 무슨 제다? 보완제. 맞는 내용이죠. 니은의 X하고 ZJ는 대체제이다 그랬으니까 역시 맞는 표현이고 Y하고 ZJ가 보완제라는 건 틀린 거죠. 그 요건의 구성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YJ 수요는 뭐 했다는 거예요? 감소하고 ZJ는 증가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줄어드니까 뭐 열등제 늘어났으니까 얘네 뭐 정상제. 그죠? 그래서 리을은 맞는 거죠. YJ는 열등제, ZJ는 정상제. 미음은 틀린 거죠. 반대로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는 2개겠죠.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가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정상제고 열등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제가 하나 있다고 그랬을 때 얘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중간재. 그쵸? 얘네도 대체재, 보완재 말고 하나 또 있죠? 수요가 불변이네. 뭐? 독립재. 서로의 가격과 소비에 전혀 영향을 못 주는 애를 독립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용어상에서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하여간 대체재, 보완재 관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자료 드린 것 중에서 추석 연휴 때 보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문제 하나의 대부분이 대체재, 보완재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해간 저기 이따 끝나고도 남아서 계속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냥 해갖고 자꾸 해보면서 이게 뭐 답이 뭐냐, 이게 맞냐, 틀리냐 막 이렇게 갖고 해서 해야 실력이 늘어난다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7번에 가면 소득 탄력성이 계산하는 거죠. 이 소득 탄력성 계산하는 거는요. 가격 탄력성 계산하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죠? 소득 탄력성은 얼마를 줬어요? 0.5를 줬어요. 근데 소득이 얼마에서? 120에서 얼마로? 150으로. 그러면 원래 있던 부분에서 3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소득이 몇 프로 변한 거예요? 20 곱하기 0. 몇 프로? 수혜량은 12.5%가 늘어났겠죠. 그죠? 이렇게. 이게 가격 탄력성으로 들어왔으면 대입이 좀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득이 들어오니까 소득은 이걸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지? 이런 착각. 똑같아요. 가격이나 소득이나. 그죠? 교차도 그렇고. 우리가 다 같이 묶어서 해봤잖아요. 지난번까지는. 가격하고 소득 탄력성, 가격과 교차 탄력성 이런 걸 다 같이 해봤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25%가 늘어났을 때 수혜량은 몇 프로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12.5%. 이 크기만큼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그쵸?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자, 1번 지문에 다시 해놨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해서 주택 수요량이 감소하는 게 대체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얘기죠. 조금 아까 우리가 대체 효과 얘기했었죠. 네. 그 2번에 가면 다시 나와 있죠.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답은 5번이죠.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하나요?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을 얘기를 하고, 주택 저량의 수혜량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을 얘기를 해요. 그죠?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2017년 9월 27일 현재 세종시 주택이 25만 채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 공가가 5천 채라면, 그죠? 저량의 소유량은 24만 5천 채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은 다를 수 있죠.
이 현실적으로 갖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이 공과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100% 사람들이 다 보유하고 있고 빈집이 한 채도 없다 이럴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전량의 공급량하고 수요량 개념 정도는 구별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이거 근래 우리가 문제로도 풀어봤던 거잖아요. 오늘만 문제를 풀어본 게 아니라. 그죠? 전량과 유량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예. 네. 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임대료가 주택이 있고요. 만약에 대체주택이 있다라고 가정하죠. 얘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오르면 그러면 얘가 싸지잖아요. 그럼 얘 소비가 주고 얘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 대체 보완제가 아니라 얘는 무슨 주택에 대한 대체 주택이 있잖아요. 대체 주택. 보완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체 효과에 대한 설명이죠. 그 자체가. 이게 주택 가격, 실전에서도, 기출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나왔던 그 예문인데,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데 수요량이 오히려 증가하죠. 네, 이거는 그 가격 변화에 따른 반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면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했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이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얘기죠. 기대 심리가 반영한 결과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대체 효과는 왜 이게 우회하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대체 주택도 똑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150으로 상승을 하면은 얘가 상승하면 이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오니까 얘 소비가 늘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인 이 문장을 읽으면서 착시가 들어와요. 이게 뭔가 탁 같이 겹쳐지면서 그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요건이. 그러니까 그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얘가 왜 기울기가 우하하는 얘기는 거꾸로 얘가 100만 원이 아니라 얘가 50만 원으로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가격이 어떻게 돼요? 50만 원 떨어졌으니까 얘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는 과정을 하면서 얘가 우하향한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주택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얘 소비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실전에 가셔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질문이 있을 때 여기서 뭔가가 이렇게 딱 꽂히게 되면 이걸 갖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밑으로 가야 돼요. 이때는 가서 보면 확실하게 얘가 답이겠다는 애가 밑에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출제자들이 그런 배열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니까 그 시간을 뺏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뭔가가 지문에 하나 꽂혀가지고 그것만 집착을 하시면 마이너스예요. 문제가 쉬워도 2.5점이고 어려워도 2.5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서 부딪혀서 아니다 싶으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몇 번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40번까지 가는 게 중요하고 문제 하나에서도 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5번까지 가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의외로 답은 간결하게 준다니까요. 그 학계론 문제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실전에 가서 탁 부딪히면 느낌이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 야, 이것이 뭐 새로운 뭐 모르는 문장이 뭐 가득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풀어서 나중에 채점을 해보면 성적은 나와요. 왜? 답을 확실하게 주니까.
그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 끝나고 나면은 학계론에 대한 그 난이도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난리 났다, 쓰러진다, 막 난리나, 울고불고 난리 났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두세 시간 지나면 또 봤더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니었더라, 뭐 이런 거. 풀 수 있던 문제였더라. 그 다음에 오후 정도 한 5시 되면은 그냥 작년하고 비슷한 평이한 수준이었다더라.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이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민법이 어려웠었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매년 그래요, 매년.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이게 6점이 안 나온 것 같아. 이거를 단정 지으면 안 되고요. 오후가 되면 가답이 나와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한 5시 정도 되면 발표해요. 그 가답 나오는 거 가지고 채점을 해보면 의외로 맞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6점이 넘어가고 그래요. 그게.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나오면, 학원들에서 나와서 이렇게 막 답지를 나눠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게 100%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100% 이 점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일단 받아놓고 한번 1차 한번 채점해 본 다음에 오후에 5시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표를 해요. 그럼 인터넷 그 큐넷 들어가면 그게 나온다고요. 그걸로 한번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A형, B형 또 잘 보시고. 그죠? 시험 끝나고 나면 그런 분들 많아요. 안 됐다고. 거의 사색이 돼갖고. 채점해보면 또 60이 넘어요. 오, 자기가 풀고도 놀라는 거죠. 깜짝. 그죠? 그러니까 답은, 간결하게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구별 좀 해달라는 거죠. 공급량하고 뭐하고? 수혜량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은 뭐 어디 거는 것도 출력받았고 풀어보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그 저기 뭐 인터넷상에서 너 어디 게 괜찮다더라 뭐 이런 거는 다 그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익숙한 걸 갖고 자꾸 도는 게 중요해요. 있는 자료라도 소화를 좀 해주세요. 있는 거라도. 그렇죠? 자료는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자료는 보라고 우리가 자료를 이게 확보를 하는 건데 그냥 수집에만 열을 올리셔가지고 나중에 아마 이 시험 끝나고요 10월 28일 날 뭐 저녁에 1년 동안 고생했다고 뭐 보리음료 한 잔 드시고 하루나 이틀 지난 다음에 한 해 동안 그 받았던 자료 있죠. 뭐 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자료 정리하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얘는 이런 것도 있었네? 이거 한번 보지도 못했네? 아이고, 이거 한 번이라도 봤어도 내가 이게 점수가 이게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다들 해요. 그러니까 있는 자료라도 소화해 주세요. 있는 거라도. 그죠? 뭐 지금 새로운 거를 찾아서 도전할 때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뭐 한 달 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음 달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불과 100일 남았습니다. 이럴 때가 엊그제 같았었는데.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100일 안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1.5배 빨리 간다고. 휙 가는 거예요. 추석 연휴 지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시험이에요. 그죠?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9번에 가면 거미집 이론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틀린 거니까 답이 3번이죠. 자, 거미집 모형이 성립하려고 그러면요. 이 가정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금기의 소유량은 금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고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얘가 전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은 시장 공급자들이 있죠. 얘네들은 현재 시장 가격과 여기에만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공급자들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5년 5월 달에 뭐가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은 이 가격을 보고 뭐로 들어가는 거야? 착공이 들어가요. 착공이 들어갈 때는 이 가격이 얘네가 완성이 되는 언제가 될 때 2017년 9월에도 이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요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가정 안에 경기가 좋았다가 경기가 꺾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예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출발할 때는 이게 증가해서 초과 수요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막상 물량이 완공이 돼서 쏟아질 때쯤이면 경기가 바뀌어가지고 초과 공급 물량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공급자들이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물량을 갖다가 지금 현재 수요만 보고 맞춰서 대량으로 집어넣지는 않겠죠. 합리적으로 미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줄여서 공급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거미줄 모형의 기본 가정은 시장 공급자들은 언제나 현재 시장 임대료에만 반응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했다 안 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성립을 해야지만 거미줄 모형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급자들이 합리적인 예측을 한다면 이 모형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1번에 돼 있잖아요. 거미집 이론에서는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공급은 일정한 길이 경과해야만 변동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시차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얘가 탄력적일 때, 그러니까 수렴형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얘만 나오죠. 수렴형 하나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새로운 균형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소역선의 기울기하고 공곡선의 기울기 했을 때는 반대로. 얘하고 반대가 되는 게 무슨 형이에요? 발산형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거 하나만 구별을 잘 하시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식별할 수가 있죠. 기울기는 다 반대니까.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에게 줬던 게 이렇게 주고 A 부동산 시장은 무슨 형이냐 이렇게 출제한 거죠. 무슨 형이었어요? A는 무슨 형이에요? 수요가 마이너스 0.8 공급이 0.6 그러면 무슨 형? 에? 어느 게 커요? 수요하고 공급 중에서 절대값이 수요가 크잖아요. 수요가 에? 절대값 할 때는 마이너스의 부호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없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가 크잖아요. 얘가 이거잖아요. 이거. 그 무슨 형? 발산형. 그래서 작년이 유일하게 A를 발산형으로 출제한 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가 얘기했다니까요. 그 양반들에게. 학생들이 A를 전부 수렴형으로 찍고 있습니다. 누가 읽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의 부호가 들어오더라도 마이너스의 부호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절대값은 음수하고 양수에게만 우리가 성립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호를 생략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의 부호를.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양수의 값으로 보고 그냥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 5번에 가면 A 부동산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2고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0.5라면 거미줄 모형은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죠. 공곡선의 기울기 값이 크잖아요. 그죠? 수요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 번? 3번.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걸 물어봤어요. 그죠? 예, 가장 잘못된 것이니까 답이 4번이죠. 자, 시장의 특성을 보면요. 우리가 비 들어가는 거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거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거래 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건 그건 시장의 기능이 아니죠. 그건 시장의 특성이죠. 그렇죠? 시장의 기능이라는 거는 뭐를 해주는 게 시장의 기능이에요? 교환이라든가 거래가 성립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시장의 기능이죠. 시장의 거래 내역을 비공개하는 거는 그거는 시장의 특성이죠. 부동산 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죠. 그렇잖아요. 정보가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시장의 특성은, 시장의 기능은 거래를 비공개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한번. 틀릴 거 아니에요.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게 시장의 역할은 아니라고요. 그죠? 시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제공해주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시장의 특성이고.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빗자 들어가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건 뭐요? 그런 거.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설명이니까 시장에 대한 것이 특성도 있고 뭐 기능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실전에 가면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답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면 비공개하는 거를 말고, 그죠? 그럼 다른 데로 가보자 이거죠. 다른 데로. 다 맞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물어본 게 가장 잘못된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가장 잘못된 게 뭐냐. 그러면 1번하고 그러면은 2번하고 3번하고 그 다음에 5번이 다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남는 게 4번밖에 없는데 4번도 맞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시장의 특성이라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시장, 그거는 아니죠. 그냥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은 종합적인 거를 물어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또. 그래요, 참.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왜 맞다고 생각할 수가 없냐면, 얘하고 얘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 비공개라는 거는 시장의 거래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시장 고유의 특성이란 얘기지 시장의 역할이란 걸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해주는 역할은 교환도 성립하고 가격을 매개로 자원 배분은 어떤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해서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하게끔 유도하는 게 그게 시장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역할하고 특성은 기본적으로 틀리죠. 이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공통적으로 이 답들이 틀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통으로 이신청을 하면서 지금 정정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정정해 줄 수 있는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해 줄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수정해 주겠는데 이건 답을 수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근데 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 2번을 보면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거기도 기능이란 나오잖아요. 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기가 없고 요것만 해가지고 그죠? 거기 기능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도 너 입원했다고? 너 입원했다는 걸 지금 찾는 게 아니라 2번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4번도 무슨 기능이 있다. 다 기능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독 무슨 얘기냐면 틀렸기 때문에 지금 자꾸 태클이 들어오는 거지. 맞았으면 이게 태클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어가 바뀐 거죠. 시장을, 거래를 비공개하는 특성이 있다. 그죠? 이것이 결국은 정보 수집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가는 건데, 거기서 기능으로만 바꿔서 낸 거예요. 그죠? 예. 결론은 괜찮아요. 이거는 다른 데도 많이 틀렸어요. 다른 데도. 지금 여러분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데도 많이 틀린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10번을 틀렸다고 해서 6점이 안 나고 그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반응을 보니까는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예? 지금 10번까지 했잖아요. 몇 개 맞으신 거예요? 예? 이게 막 또 사선이 거지는 건가요? 그게? 이거 저녁에는 지난주에는 2분 왔어요. 2분 오니까 답지 2개를 놓고 비교하면서 하니까. 근데 그 분들이 다 20개는 넘었어요. 둘 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 채점이 잘못돼가지고 하나씩 이게 플러스가 됐으니까 한 번은 6점이 넘었고, 한 번은 21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2개를 놓고 하니까 두 분의 초이스한 게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둘이 같이 맞은 것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아셨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주택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자, 여기서는 이제 틀린 것 하게 되면 답은 2번이 되겠죠. 좀 아까 칠판에 적어줬잖아요.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을 말했잖아요.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을 얘기한 건 저량의 수요량을 얘기한 거고, 그렇잖아요. 주택은 우리가 효용의 주체로만 보면 똑같은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물리적으로 보면 아파트나 단독, 다세대, 연립 다 틀리잖아요. 근데 걔들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우리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4번에 해놨죠. 지난 1년 동안 공급된 주택수가 100만 채였는데 미분양 주택수가 5만 채라면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95만 채가 되겠죠. 그죠? 기간을 명시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단기 공급 곡선이 저량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수직선으로 표시하고 장기 공급곡선은 유량 개념으로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거죠. 2번은 답을 확실하게 드렸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답은 확실하게 다 있어요. 거기 안에 애매한 표현은 없고 다 정확하게 그게 답이다라고는 해놨어요. 그래요. 잠깐 휴식이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지금 뭐 또 많이 틀렸다 이런 얘기죠.